황장수의 톡톡톡 송영선 전 의원님의 써니뷰.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한국의 안보 문제에 끼치는 영향과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LCT 사건 이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송영선 오셨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니도 알았다 내도 알았다 하면서 한국에 트럼프 당선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무당들이 갑자기 숫자가 폭발을 했는데 또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되면 지금 TV나 가면 다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사드 배치에 돈을 내야 되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러면서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좌파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요. 모처럼 이야기가 똑같아졌어요. 박근혜 정부나 친박은 또 안보 위기에 전부 단합해야 된다 이러고요. 모처럼 좌파와 우파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황장수 소장이 끈질기게 주장을 해왔고 또 우리가 일전에 한 몇 주 전에 트럼프에 관해서 사실은 전망을 할 때에 저는 51%의 이길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황장수 소장은 그보다 훨씬 전에부터 이제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나는 황 소장이 가진 만큼 그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집요하게 분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선거라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이게 대세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기득권 정치인 더 나아가서는 엘리트 정치에 대해서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그런 몸부림이 있는데 특히 미국의 정서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파이어니어리즘이라는 것은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면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걸 아메리칸 드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의 승리를 천박한 것이 부정직한 것보다는 낫다고 미국 사람들이 판단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여주는 게 정말 매력적이지도 않고 신사적이지도 않고 참 여성 관련 추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힐러리가 보여준 어떤 이메일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오래 정부 관련 일을 하면서 보여온 사실은 부정직함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면서 천박한 게 낫다라는 식으로 판단할 것이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황 소장은 무당은 아니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분석을 했으니까 저는 무당 수준은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또 세계 정세를 볼 때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도 앞으로 이와 같은 트렌드가 많이 나타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이 얘기로 되돌아가서 이제 방금 황 소장이 질문한 트럼프 후에 안보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 황 소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겠지만 트럼프가 선거 동안에 내뱉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 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한국도 핵무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돈으로서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 9,600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간접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50%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74%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맥시멈이 낸다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1조 몇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0% 다 내락하진 않고 한 3천억 정도는 증액을 분담하라는 요구는 틀림없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건 우리 계산이고.
한국에 깔아놓은 네. 미군의 그 무기들, 네. 비축 네, 네. 무기 탄약, 지금 예. 한국군이 전쟁이 나면 쓸 수 있는 탄약이나 네. 폭탄이 별로 없는데 네, 네. 미국의 그 와사 탄약이라고 네, 있어요. 네, 제가 있습니다. 탄약사령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탄약사령부에서 탄약 불화를 맡았어요. 그래서 좀 아는데 그게 지금 한국군이 보유한 것보다 많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종 첨단 장비, 또 한국에 예. 고정 배치하는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예. 계산을 한다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 깔아놓은 장비 액수를 다 합치면 50조가 넘는다. 50조는 좀 미국 측에 예. 과대한 그럴 수 분석이고 있겠죠. 예. 제가 옛날에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이 미국이 한국에 깔아놓은 전략자산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이 한 약 25조 정도가 25조 나왔습니다. 정도. 예, 그때 예, 나오던가요? 25조가 나왔습니다. 그때보다는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예, 그렇다 해도 제가 볼 인플레이션. 때는 50조까지는 네. 아니고 25조는 확실히 바텀 예, 라인이라는 그럼 거죠. 지금 이렇게 식세로 하면 네네. 30몇 정도 근데 되겠네요. 지금 와사를 얘기하면 와사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키나와에 가면은 거기 비축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축기지 8개 중에 다 그 탄약고가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굉장히 잘 돼 있어. 우리 이 비축 탄약은 사실은 보관이 제대로 안 돼가 못 쓰는 게 더 많고 녹 쓰는 게 많죠. 녹 쓰는 게 많고 이걸 미국에서 다시 폐기 처분하는데 돈이 더 들 지경인데 일본 거는 고스란히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 50조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조까지 아니라도 25조라도 우리 그건 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우리 연간 국방비가 38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전력 정강비가 17조인데 이거 25조 갚으려면은 자주 국방이 아니라 25조를 미국이 내라면 그건 도둑놈이고 네. 이제 뭐 무기를 저장하면 감가상각이 10년을 잡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2조다 뭐 네. 이런 이야기겠죠. 네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되돌아가면은 미국이 주장한 주한 그 방위비 분담, 그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천억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3천억이요? 3천억 내지 한 5천억은 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철수를 내 돈을 내든지 네네. 아니면 철수하든지인데 그러면 돈을 내라는데 방점이 찍힌 건데 네. 이걸 갖다가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이 한국의 또 좌파 야당이나 네. 또 일부 한국의 우파들조차도 주한미군 철수에 방점을 찍어서 트럼프가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철수를 언급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구태여 색깔론을 얘기하자면 좌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목적,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선전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한편 좌파에 대립되는 개념의 우파들까지 아무런 분석 없이 이렇게 줄줄 딸려가듯이 얘기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국가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내놓은 정책을 황 소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화당 정책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완전히 별개죠. 왜냐하면 공화당 정책은 engagement and enlargement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에 관여를 해가지고 미국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세계 영향력을 키우고 미국의 국력을 키우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아이솔레이셔니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인게이지먼트가 아니고 아이솔레이셔니즘, 고립주의예요. 네. 그럼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거는 부메랑이 됩니다. 어떤 부메랑이 되느냐. 남중국 해 문제를 정말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는 틀림없지만 주한미군 빼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 한반도에 더 커지면 그걸 나중에 뒷감당하는 거 그거로 계산하면은 미국의 이건 비용이 훨씬 크죠.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롱런으로 진짜 이 고립주의를 동맹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갈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적으로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최강국으로 부상한 배경이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을 통했습니다. 한국전을 통해서 지난 2차 대전, 한국대전 후에 60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동맹 정책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최우수, 최강국이 될 수 없는
리더국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은 많이 벌어가 부자는 될는지 몰라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동맹국은 딱 북한 한 나라뿐입니다. 근데 미국은 양자동맹만 가진 국가가 9개고 다자동맹까지 나토까지 합치면 28개국 플러스 37나라가 미국과 동맹국으로 돼 있어요. 이 동맹국이 미국의 자산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혼자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건 혼자서 힘을 키우고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 측에서 보호정책, 보호무역주의를 해서 엄밀하게 말해서 보호무역보다는 관세를 크게 올린다든지 이런 덤핑 못하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조치가 있지만 뭐 그게 덧붙여가 FTA를 원점에서 본다. 다만 TPP 환태평양 경제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비준을 안 할 개연성이 그거는 있습니다. 날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철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좀 28,000명에서 조금 줄일지도 모릅니다. 그 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장사꾼이니까 네, 액션을 그렇습니다. 한 2, 3천 명을 빼면서 액션을 방위비 하면서 분담. 그렇게 하겠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국도 핵을 가져라. 절대로 제가 볼 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동맹정책이 미국을 지금 키운 힘이라고 했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실 뭐 이런 중동의 국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까지 리비아 뭐 중동의 리비아 그다음에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까지 직접적으로 가장 강조한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를 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라는 걸 쉽게 말하면 NPT입니다. Non-Proliferation Treaty. 핵을 만드는 것까지는 뭐 허용은 아니지만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가져가지 말라,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핵 확산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을 핵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이 핵 개발하기 전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본부터 먼저 핵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핵무장 하면은 이 일본과 중국의 소위 말하는 핵 세력으로의 경쟁이라는 건 동북아시아에 아수라장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까지 핵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까지 끼겠다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동북아시아를 화약고로 스스로 트럼프가 만들어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국이 되면은 사실은 남중국 핵 문제를 미국의 계획대로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남중국 핵에서 미국의 우월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일본이 재무장에 이 군사 재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돼서 도리어 미국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그걸 심판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로 추락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이렇게 이 주한미군 철수처럼 또 한국의 독자 핵 개발 이 두 가지는 다 방위비 분담을 올려라는 트럼프의 이 일종의 영업 딜에 대한 수사적 표현이다. 그래서 후자 방위비 분담을 올려라. 올리기 싫으면 우리가 철수하고 너가 핵을 가지든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고요. 또 트럼프의 지금 그 대외 군사 개입을 중단한다는 정책의 사실 배경을 보면 근데 그 초반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중후반기 이렇게 거치면서 네. 트럼프 주변에 미국의 국방부의 이 과거 전현 네네. 관료 네. 또 미국의 주요 장성들이 죄다 트럼프한테 붙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트럼프 뒤에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 국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군들이 다 붙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트럼프가 나토를 약화시킨다. 네. 나토 우리 관심 없다. 네. 뭐 너희가 알아서 지키라는 것도 네. 결국 유럽이 분담을 강화해라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중동 문제 사우디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묘한 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환경기후회화, 즉
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오존 파괴 그리고 환경 분담금을 갖다가 내라는 오바마의 정책을 트럼프가 다 엎어버리겠다. 이건 거짓말이다. 지구가 환경 때문에 파괴되어서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말을 트럼프는 엘고어나 민주당 사람들의 사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가장 업적으로 했던 이 환경기후 협약이 파리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트럼프에 의해서 부인되고, 두 번째는 캐나다에 엄청난 세일가스나 이 샌드 오일이 있는데 이걸 미국하고 파이프를 만들어가 그게 거쳐가는 코스가 몬타나, 뭐 와이오밍, 켄터키, 미주리 이런 그 중부 지역 이번에 트럼프 표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캐나다에서 파이프를 땡겨가 텍사스에서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에서 이걸 갖다가 정유회가 해외로 수출하고 저거가 쓰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에너지를 이제는 미국에서 자급자족하고 2020년부터 수출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석에너지, 그 석탄 이런 거를 많이 떼겠다. 미국에 하고 캐나다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캐나다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미국에 100% 의존하는 저거가 많이 있지만 캐고 개발하고 수출하고 사용하는 부분에는 소비 부분은 거의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중동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볼 때 시리아 해법을요 푸틴하고 제일 친하던다는.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서 너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IS만 깨 부숴버리고 끝내자고. 네. 그 둘이 손잡고 그리고 시리아는 뭐 두 쪽에서 각각 그냥 과도 정부를 구성하던 이래 해가 끝내버릴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사우디, UAE, 카타르 같이 전통적으로 이 중동의 부패한 왕정들이 네. 과거에는 이제 에너지 때문에 미국이 지켜준다고 배짱 튀기면서 가끔씩 미국에 대어들기도 했는데 미국은 우리는 이제 너거가 필요 없다. 너거는 너거가 지키고 뭐 반란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너거 일이다. 우리가 여기 잡아놓으려면 너거 돈 내라 이야기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좀 알아보니까 네.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세 사람 빼고는 실제 될 사람이 별로 없대요. 네. 하나는 깅리치, 예, 예. 하나는 홀트. 크리스티 주지사, 예. 하나는 그 저기 루돌프 줄리아니 네. 전 뉴욕시장. 요 세 사람은 이게 입각이 확실하고 나머지 뭐 수십 명 거론되는 거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 지금 이야기하고.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동맹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맹관계를 선택과 제도적이죠. 집중으로 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토에 대한 무게는 확실히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유럽이 자기 안보를 자기가 알아서 담당하라는 식으로 완전히 손을 끊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갈 것 같고, 아까 지적한 것 중에 푸틴하고 손을 잡는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적과의 동침이란 차원입니다. 상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벌고 돈의 소비를 가장 줄이는 그 기본을 깔고 모든 정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시리아 때문에 골머리 아플 필요 없다. 푸틴하고 같이 이 문제를, 참 IS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 아플 필요 없다. 푸틴하고 손을 잡는 게 경제적으로 돈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이다. 계산할 거고. 미국은 그러면 예. 푸틴하고 트럼프가 손을 잡으면 IS를 박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그 뭐 파리가 아니니까, 해충이 아니니까 박멸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게 미국 자체가 지금 집중을 하겠다는 게 자기들이 완전히 트럼프는 부동산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 삽질, 이 토목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이런 데에 미국에 이제 낙후된 낙후된 이너시티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에 1100조를 투자하겠다 하는데 1100조 같으면 우리 1년 GNP 한 85%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참고하면 제2의 뉴딜. 미국에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과거에 그리고 이제, 아까 에너지도 얘기했지만 미국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6경입니다. 이걸 걔네가 아까 황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거 걔네가 우리 거 쓰겠다. 에?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한테는 가스를 미국 거를 다 팔아먹겠다고. 아, 네네. 그래서 일본은 미국하고 지금 거의 가스 부분에는 협약이 깊숙하게 진행이 된다. 네네. 그래서 참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19일 날 페루에서 에이펙을 하는데 리마에서 하죠. 나라가 이 난리를 치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에이펙 가려고 난린 이유가 아베는 딱 17일 바로 미국을 건너갑니다. 뉴욕에 가서 보고 19일 에이펙에 참석하겠다는 건데 에이펙에 가서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박 대통령도 정말 외교에 중점을 둔다면은 이 정말 위대한 참 위중한 시기에 페루를 가서 오바마를 만나고 그 길에 사실은 또 오바마를 통해서 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돌아오는 길이든 먼저 앞서서 반드시 트럼프를 만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전화로 한미동맹 굳건합니까? 아니 내가 천하를 다 얻었는데 그 기분 좋은 날 전화하면서 안 돼 우리는 한미동맹 끝나서 갈 그런 대통령 우드비 프레지던트죠. 아직은 이제 선서를 안 했으니 그러나 대통령 선출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한국 기분 나쁘게 해서 자기들한테 물론 자기들이 더 강국이지만 덕볼 거 없는데 아이 기업인이라는 건 이건 협상 자기가 만날 협상의 달인이라 실제로 협상의 달인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립 서비스라도 기분 좋게 한미동맹 중요하죠. 끝까지 갑니다. 얘기하는데 진짜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저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듣기로는 안타까워요. 아베가 미국의 이 트럼프하고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환대를 하면서 자기 17일 가기 전에 네, 주말에 일본으로 동경으로 다 오라 했대요. 네. 그 사람들을 모시는 거죠. 네네. 아마 그에게 자문료를 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사실. 네. 트럼프하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내놓을 한마디로 이 견적을 다 뽑아가가지고 저 아베 스타일은 아마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놓을 거예요. 견적을.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아베도 힐러리 될 거라고 거기 줄 좀 섰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돼 보니까 또 저런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거 다 있고 트럼프한테 좀 올려주자 해서 요만큼 더 쌓아가지고 트럼프한테 갖고 가서 아마 미일 관계를 매듭을 짓고 갈 거다.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외국하고의 관계 1순위가 푸틴이고 2순위가 시진핑, 3순위가 아베, 네. 4번이 한국이 아니고 김정일, 당연하죠. 5순위가 네네. 두테르테. 네. 이렇다고 제가 제 있는 라인에서 들었어요. 원래 한국은 원래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미국의 안보 관점에 볼 때는 한국은 순위가 7입니다. 7위.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날 1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요즘 거예요. 좀 더 밀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트럼프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한 게 중에 네네. 원문에 생략된 말이 네. 정찬을 차려서 스테이크를 먹기보다는 햄버거를 먹겠다. 그러니까 not 스테이크, 네. but 햄버거인데 네. 한국 사람들은 앞에 not 스테이크를 빼고 트럼프가 김정은 불러서 대통령 되면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하겠다. 미국에요. 미국 사람들이 남 불러가지고 박대하면서 급조갖고 쪼을 때 쓰는 말이 샌드위치하고 햄버거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not steak but hamburger라는 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임플리케이션이 큰 겁니다. 정식으로 인간 대우를 해가 초대하는 사람으로 모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햄버거가 뭐냐면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입니다. 정크푸드죠. 가장 싸고 가장 패스트푸드예요. 그러니까 가장 싸구려를 가지고 간단하게 니하고 앉아가지고 이건 쇼부 보겠다는 얘기예요. 2007년에 네, 그것도 있고 이제 2007년에 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샌드위치를 들고 와서 한국에 와서 화풀이를 했는데 그 화풀이에 저도 좀 당했습니다. 그 아까 지적하신 뭐 누가 깅그리치만 여러 이름이 거론되는데 깅그리치만 입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데 저는 그 뭐 높은 포지션은 몰라도 브레인으로 반드시 끌어가 쓸 사람을 제가 아는 아주 친한 그리고 지인 중에 한 두 사람도 반드시 그 쓸 거라는 게 마이크 그린이나 CSIS의 마이크 그린이나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 참 조지타운 대학 나온 석자 교수 빅터 차 같은 사람을 쓰는 게 둘 다가 일본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문제가 뭔가 하면 네. 미국에는 가문이 있어가 네. 거의 마피아 조폭처럼 부시 쪽에 줄을 쓴 사람은 평생 부시 가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번에 잭 부시가 나왔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부시, W 부시, 잭 부시까지 다 포함돼가
저 트럼프를 공격하라 외교 안보 정책을 하고 몇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몇 사람은 나서서 트럼프 안 된다고 보고 공화당이 이 싱크탱크에 있지만은 기왕이 안 되는 거 부시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씹어버리자가 나서서 상당히 많이 씹었어요. 그래서 일본 한국 전문가라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 그 중에 상당수가 집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황 소장님 지금 방금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 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딜이 되면 무조건 씁니다. 그런데 뒤끝도 또 엄청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힐러리를 깜빵에 보내겠다고 어제 아이. 힐러리 같이 미국을 만듭시다 이래놓고는 오늘 딱 대변인이 와갖고 법적인 문제 끝난 거 아니다 그러고 오늘 저기 오바마 만났어도 또 깜빵 문제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래서 그 역시 비즈니스맨 스타일로 딜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국이 너무 수다스럽고 호들갑을 떨면서 핵을 만들어야 된다. 주한미군이 다 나간다. 이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어떻게 그러나 침착하게 그러나 깊숙하게 미국 워싱턴과 이 외교 정책을 조율할 사람을 빨리 찾아서 이 국가의 생각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미국에게 확실하게 좀 빨리 전달해주고 아베가 하는 것처럼 일본 만날 욕만 하지 말고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좀 웃긴 게 기업들 보고 너네들 미국하고 인맥 없나 하는데 한국의 기업의 뭐 H그룹이 또 이렇게 저 요즘 뭐 말하고 이렇게 했던 S그룹하고 같이 비슷한 H그룹이 미국에 줄을 제일 많이 돼 있다 하는데 거기도 힐러리한테 다 베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P그룹 탄약 만드는 거기도 했는데 그것도 부시 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아마 트럼프한테 될 건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정부가 기업들 보고 라인 다 찾아내라고 한다 이야기도 들려요. 그 정부들이 조만간에 황장수한테 전화 올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뭔가 하면 롯데가 드디어 제가 롯데 골프장으로 가는 게 큰 사단이 날 거고 누가 이랬냐는데 롯데가 드디어 뒷박을 때렸습니다. 이 복잡한 사드에서요. 남양주 아마 골프장을 가져가라는 모양인데 네. 롯데가 우리는 1,000억이 넘는데 저 골프장은 800억이라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최순실 사태 이후에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아마 중국의 롯데가 백화점이 뭐 유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권력 힘 빠졌고 회장님 사면 됐잖아요. 먹고 땡 했어요. 저 성남공항에 저짓할 때 알아봤는데 이번에 또 사드에 그랬어요. 그래가 지금 롯데는 아마 여기서 자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게 빨리 안 헤매고 빨리 정리를 안 하면 이미 다 돼버렸다 하면 미국은 차라리 빨리 하자 했어요. 선거 전에. 그런데 지금 질질 늘어지게 생겨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 급한 거 처리하고 이제 한국하고 현안해 봤을 때 사드 저것들이 아직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아예 그냥 팔아버려. 안 갖고 가려면 말고 이제 이러면 2조짜리로 되면 또 한국에 들고 일어나가 또 미국이 무기 팔아먹는다부터 이제 이렇게 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사드 필요 없다. 별로 효용성도 없다 하지만 설사 롯데 건이 없더라도 저는 사드를 공짜로는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숫자 올라가고 있다고 봐요. 2조를 다 차지는 안 하지만 사드 쪽에 가격을 안 붙이더라도 그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통해서 받아내든 그쪽을 네, 어떤 식으로라든 사드 값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그럼 거다. 박통은 힘있고 시간 많을 때 잽싸게 미국 정권 바뀌기 전에 사드를 갖다가 했으면 끝났을 건데 미국이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사드는 말 한마디도 못 꺼내다가 올해 이제 초에 북한이 5차 핵실험하고 미국 초핵 통첩이 가니까 한다 했다가 그 사드 결정하는 날 또 배치 결정하는 날 국방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빅뉴스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앉아있지 않은 자리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잠깐만요. 대한민국 여성 파워 대단합니다. 지금 대통령님도 그렇지만 최순실 그리고 또 뭐 최순실의 3인방 이 다 주물인 이 여성 파워 정말 남성들 여성들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이유가 있군요. 저는 최순실 비리에 네. 이 사드 롯데 골프장으로 만드는 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왜 성산포대에서 갑자기 사드 롯데 골프장으로 갔냐?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냄새가 나고 사고 날 거다. 이제 딱 사고 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관련되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송 의원님 굉장히 전문가라고 제가 아는 이 미국의 이 인맥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만나봤는데 송 의원을 뺐대요.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이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 의원님이 방금 하신 이야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되새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